구도 제작 2탄 화면 구성입니다. 화면 구성 가장 중요한 구도 제작의 뼈대라고 할 수 있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구도 제작 1탄에서는 이제 주제부 면 구성에 대한 거 위주로 배웠었는데, 일단 면 구성을 뭐 알더라도 그거가 다는 아니거든. 주제는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 있단 말이지. 그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주제의 조건. 주제의 조건. 그냥 대략 한 3개 정도로 나누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게 그거야. 이제 화려함에 대한 거를 배운 거야. 화려하다. 주제니까 뭐든지 다 갖고 있어야지. 그림 자체가 주제를 위해서 그리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화려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냐. 일단 면을 분할하지. 면 분할의 목적 자체는 왜? 화려해 보이려고. 재밌어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제가 아무리 커도 그냥 통짜로만 있으면 재미가 없지. 그래서 적당히 나눠서 좀 재미를 주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때 사용되는 게 통일변화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조화롭게 면을 잘라나가는 방법. 그거를 이제 배웠던 거고. 그리고 면 분할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다 그랬지. 이건 실루엣이야. 실루엣. 그래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중에서 제일 재밌게 생긴 거는 가위. 그러니까 외형 자체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부연 설명을 해주겠지만, 외형은 사실 물체의 각도와도 연관성이 있어. 그냥 물체 자체가 재밌는 물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물체를 한 번만 보자. 이 물체는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 안 보이네? 이걸로 할게. 자, 이 물체는 이제 빗자루인데, 자,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네모난 거 하나 있고 길다란 거 하나 있고 뭐 뚫려 있기도 하지만, 각도 자체가 여기가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거 얘기해줬지? 날카로운 것들? 우리가 학습에 의해서 날카롭고 뾰족한 것들은 자꾸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각도를 예리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 이런 게 이제 날카로워지고 뾰족해지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시선을 자꾸 빼앗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날카로운 각도로 다른 좀 외형을 바꿔주는 거지. 이런 거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 아까 이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뒷받침해서 볼까? 자, 요렇게 하면은 이 물체의 요런 부분들이 다 보여. 이게 다 보여. 근데 이걸 정면으로 딱 놔두면 어떻게 돼? 다 없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이 물체를 주제로서 선택을 해서 그린다. 그러면은 각도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각도로 그리는 게 이런 각도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주제의 조건에 부합되게 너희가 맞춰서 하라는 뜻이야. 꼭 주제가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기보다 면도 많이 분할되어 있고, 즉 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외형도 화려하고 그러면은 더 재밌어진다 이거지.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대비차지. 대비차. 이 대비차라는 것은 잘 알아야 될 게, 자, 이거 재밌습니다. 화려해요. 하지만 흰색이야. 그래서 종이에 파묻혀서 보이지가 않아. 자,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재밌고 화려해요. 뭐 각도 따라서 이렇게 돌려보면 충분히 화려해질 수 있어. 근데 얘는 안 보이고 얘는 보이는 거야.
이게 대비 차이라는 거지. 즉 대비의 차이가 물체 하나로 따져서 밝고 어둠이요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대비 차이는 종이라는 흰색과 이 물체의 고유한 명도의 차이를 뜻하는 거야. 이 고유한 명도의 차이가 나야지. 만약에 차이가 안 난다면 이런 방식을 사용해 보라 그랬지. 뒷부분에 뭔가 어둠을 받쳐서 얘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거를 사용해 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제는 대비 차이가 좀 높을수록 앞으로 잘 나와 보이고 외형이 복잡하고 재미가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면도 많이 분할되어 있는 게 좋다 이거야. 그래서 화려함을 갖추고 있어야 주제로서 뭐 보여질 거리가 있다는 거지. 근데 자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 화려하기만 하면 뭐해? 너무 작으면 안 보이잖아? 그래서 크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지. 크기. 자, 크기. 주제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크기는 사실 그냥 크기만 크다고 하는 것보다 위치와도 연관성이 있어. 크기도 커야 하지만 그 큰 정도는 이제 알려줄 거고 크기도 커야 하지만 위치도 적당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주제가 있긴 있지만 이런 구석에 요 밖에 주제가 있으면 누가 뭐 알아보나? 모르잖아. 주제는 화면 안쪽에 있어야지.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바라보기 편안한 곳 그곳이 어디냐면은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뭐 사진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3등분을 하고 이렇게 3등분을 하면 교차 포인트가 4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4포인트의 주제가 위치하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위치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하거든. 주제부의 무게중심이 위치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것보다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이거보다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괜찮아. 즉 이 4의 포인트에 걸쳐져서 안쪽으로만 배치가 돼 있으면 괜찮다는 거야. 이게 적당한 주제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운데 있어도 돼.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는 거는 이따가 보여줄게. 왜 상관이 없는지. 이 무게중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 내가 주먹을 쥐고 있고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 펴보자. 손가락 하나 편다 그래서 내 무게중심이 지금 요쯤일 것 같은데 여기 빨간색 펜 있는 거 여기가 내 무게중심일 것 같은데 손가락을 피고 접고는 크게 무게중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그게 여기서 이제 위치에 있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무게중심이 아니라 형태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형태의 중심은 여기일 수 있는데 손가락을 피는 순간 형태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거든. 그지? 근데 이게 여기 걸쳐져 버리면은 너무 엉덩이가 뒤로 빠져 보인다는 거지. 즉 한쪽으로 쏠려 보인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림으로 한번 대강 비교해 볼까? 자, 이렇게 했을 때 형태의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 형태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맞나? 자, 이렇게 해서 형태의 중심을 여기다가 형태의 중심 맞냐? 좀 너무 안쪽으로 들인 것 같긴 하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려놓고 이번엔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조금 더 배치를 해봐야 되겠다. 차이가 있나? 잘못 그렸나? 차이가 조금 보여? 잘 안 보이나? 내가 이걸 좀 잘못 그렸어. 이 선을. 선을 잘못 그려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있어야 돼가지고 선을 좀 위에다 그려놨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무게 중심이고 얘는 형태 중심이라 해서 무게 중심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엉덩이가 뒤로 약간 빠진 거야. 얘는 안쪽으로 약간 들어와 있는 거고. 이게 선생님이 많이 비교를 해보니까 나도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게 훨씬 더 그림이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 응? 무게 중심. 그거는 이제 너희 실습하고 그럴 때 내가 비교를 해줄게. 너희가 분명 그런 실습 많이 할 거니까 좀 작게 그려서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사절지나 이런 데 그리면은 바로 티나. 무게 중심과 형태의 중심. 그 중에서 우리는 무게를 사용한다 이거지. 자, 다음. 자, 그럼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크기는 많이 그려보니까 그냥 이 정도 크기가 적당한 것 같아. 전체 화지 사이즈가 있잖아. 도화지 사이즈. 전체 화지 사이즈에서 3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주제가 이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괜찮더라고. 이게 괜찮았어. 3분의 1보다 더 커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분의 1 이러면은 너무너무 커서 공간이 좀 좁아지고 5분의 1보다 작아지면 너무 작아서 주제의 구실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전체 화지, 지금 이건 9칸이잖아. 9칸 중에서 3분의 1이면 적어도 3칸은 차지한다는 거지. 적어도 3칸은 차지한다는 거야. 그래봤자 그렇게 크지 않아. 3분의 1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면은 이 손가락 같은 거야. 이런 거. 손가락 같은 거는 뭐냐면은 2cm 이하의 것들은 제외. 이런 것들은 그냥 제외하고 좀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3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되면은 괜찮다던 거지.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림은 항상 예외가 문제잖아. 예외는 뭐냐면 투명체. 투명체는 사실 3분의 1보다 더 크게 해. 투명하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배경처럼 흰 물체. 투명체와 하얀색 물체. 그러니까 비닐, 유리컵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크게 해도 상관없고 A4 용지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크게 해도 이게 커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투명한 거나 하얀색 물체가 나왔을 때는 실제 너희가 해야 되는 사이즈보다 오히려 더 크게 해주는 게 그 물체가 더 잘 보일 거라고. 작으면 안 보여. 투명하고 허옇기 때문에 묻혀서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좀 더 크게 해서 그림자를 활용하거나 혹은 명암을 활용해서 그 물체를 좀 보여지게 만드는 게 좋거든. 생각해봐라. 하얀색 물체 어떻게 그리라 그랬지? 하얀 물체를 예를 들어보자. 하얀색 물체는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 있다고 치면 밝은 것도 흰색으로, 어두운 것도 흰색으로, 중간 톤도 흰색으로, 어두운 건 어둡게 하잖아. 이거 한 3번 톤 정도로 한다며. 그지? 물론 여기도 완전 1번 톤은 아닐 거야. 약간은 채색이 되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엔 이만큼은 물체 자체의 3분의 2는 날아간다는 거야. 3분의 2는 잘 안 보이게 돼. 보이는 건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처음 생각했던 사이즈처럼 해버리면 채색하고 나면 되게 작아 보이는 거지. 존재감은 결국엔 어두운 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투명체라든가 하얀색 물체는 생각보다 더 크게 해도 된다. 이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든지 수학도 그렇고 수능에 예외가 더 많이 나오지?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실수 많이 할 거야. 자, 크기, 위치에 관련된 거는 뭐 이 정도가 답니다. 여기서 더 뭐 알 필요도 없어. 자, 화려함에 대해서 배웠고 크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동세야. 동세.
동세. 동세는 움직이는 자세라는 말입니다. 움직이는 자세. 즉 주제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좋다는 거지. 응? 가만히 있는 물체보단 살아있는 게 좋은 거야. 움직이는 물체. 그래서 동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는 거라고. 만들어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너 많이 알고 있잖아. 그냥 세워놓는 것. 펜을 세웠어. 이거 안 세워져. 아무튼 펜을 세워놨어. 세워놓으면은 이 물체는 물론 긴장감은 생겨. 세워놨기 때문에 긴장감은 생겨. 하지만 방향이 없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얘가 어느 쪽으로 쓰러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집중은 되는 반면에 멈춰 있다는 거지. 응? 근데 동세라는 거를 만들어 볼까? 이거 뭐야? 도미노잖아, 도미노. 요렇게만 만들어 놔도 이게 이쪽으로 연쇄작용을 통해서 점점 쓰러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 거지. 이것도 역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동세를 만들려면은 기울기나 기울임 혹은 이제 반복도 필수고, 반복을 통해서 결국은 기울임을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물체 하나만 그린다면 그냥 그리는 것보단 기울여서 그리는 게 낫다는 거야. 그거는 전체 화지에서도 통하는 거야. 전체 화지에서도 물체를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울기가 생기는 거지. 종이의 수직 수평과 기울기가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곧 이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드는 거라고. 응?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울기도 어느 정도 주는 게 좋고, 또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 귤을 하나를 이제 그려보자. 귤을 그렸는데 귤을 이제 잘라서 그릴 수가 있대. 변형이 가능하대. 그러면은 잘라져서 무언가 이제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도 있겠지. 한번 대충 그려볼까? 자, 요렇게 해서 연속으로 띵띵띵 해서 연속으로 그려놓으면은 마치 뭔가 귤이 잘라져서 이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이런 움직임을 발생할 때 뭐 그 대상이 있으면 더 좋겠지. 무언가 날카로운 게 가서 부딪혔다라는 거지. 이거 와서 부딪힌 거야. 부딪혔더니 이게 이쪽으로 날아가네. 작용과 반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물리학 법칙을 여기다가 적용해 보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 하면은 훨씬 더 그림이 생동감이 넘치게 되거든. 현실감도 생기게 되고. 응?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동세가 아니라 또 이런 동세도 생길 수 있지.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좀 물렁물렁한 거 없나? 뭐가 있을까? 그냥 뭔가 아무튼 뭐 막대기가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리본식으로 이렇게 감아서 하는 거 너희들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딱딱한 게 나왔으면. 그치? 근데 딱딱한 게 나오지 않고 만약에 약간 휜 게 나왔어. 똑같아. 이렇게 해서 약간 휠 수 있는 물체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슬쩍 휘어서 그려 놓는다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뭔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런 움직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리는 것보다는 동세가 있게, 즉 최소한 기울기, 최소한 기울임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해서 움직임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무게감,
무게감을 주면서 위쪽으로 움직인다 혹은 밑으로 떨어진다 라는 그런 느낌도 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그림이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고 보기가 좋고 주제부에서 이런 움직임을 준다면 부주제나 소주제 같은 데에서는 움직임을 덜 줘도 되거든. 혹은 못다 준 움직임 이런 것들을 또 줄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그 기초 디자인에서 아이디어가 별게 없어. 그거 이제 다음번에 배울 거지만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거든. 뭐 굴러갔다, 부서졌다, 떨어졌다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출발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뭔가가 쳐서 날아갔다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아이디어는 당연히 그 표현이 돼야지. 주제부에서 부주제 말고 주제부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넣어서 아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주제의 조건이라고 여기다가 딱 명시를 해놓은 거야. 주제의 조건 화려하고 크기도 적당하면서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 그 적당함 얘기해줬지. 그리고 동세 움직이는 짜세가 이루어져 있으면 더 좋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 종이컵 그린 사람 중에서 이렇게 그냥 그려놓은 사람 있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린 거 이렇게 해서 그린 거보다는 약간이라도 기울여서 그리는 게 움직임을 발생시키기가 더 좋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주제 조건에 대해서는 일단 배웠고요. 그 다음 게슈탈트 법칙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 봅시다. 자, 주제의 조건을 갖췄다. 주제의 조건을 갖췄는데 주제의 조건을 갖추는 것 자체도 사실 버거운 일이지.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닐 거야. 그럴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법칙이라는 게 이 게슈탈트 법칙이고 그리고 주제뿐만 아니라 부주제와의 연관성 혹은 주제와 주제 쪽을 향해서 들어오는 선처리 혹은 점적인 그 꾸밈 요소들 있지. 그런 것들 혹은 공간에 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게슈탈트 법칙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 뭐 이것 때문에라기보다 이 법칙을 이용한다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게슈탈트 법칙은 뭐냐면은 사람이니까 인간이 게슈탈트라는 거는 독일어야. 독일어로 그냥 그 형태라는 거야. 형태. 인간이 형태를 인지하는 법칙. 게슈탈트 법칙이라는 건 그냥 그런 거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그래. 인간이 형태를 인지하는 법칙이라기보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 누구나 다 이렇더라. 그런 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나온다는 거지.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아는 범위 중에서는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일단 근접. 근접의 원리라고 이제 뭐 근접의 법칙이지. 원리가 아니라 게슈탈트 근접의 법칙이라고 첫 번째로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내가 사람을 그려볼게. 사람의 조각상이야. 조각을 내가 잘못해서 깨먹었어. 눈썹. 이건 눈썹이다. 여기도 눈썹이 이렇게 있고. 자, 이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한 근접의 법칙에 들어가. 이건 뭐냐면은 사람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지. 사람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흩어져 있어도 이거 사람 얼굴 중에서 떨어져 나왔겠거니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야. 근데 너희가
뭐 기초 디자인으로 구성할 때 알고 있는 것 같다 다 아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즉 화면을 구성할 때 이런 것도 쓰고 이런 것도 쓰고 주제 구성할 때 이런 것도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뭉쳐서 하나의 주제네 이렇게 그려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게슈탈트 법칙 중에서 근접의 법칙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물체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나와 설명했던 거 모자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것은 다른 거겠지만 내가 모자를 쓰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다, 주제다 이거지. 나와 모자는 원래 상관이 전혀 없었어. 상관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쓰니까 같은 주제부가 된 거야. 그럼 여기다 계속 꾸며줘 볼까? 내가 여기다가 선글라스도 얹었어. 선글라스 얹어도 이거는 나야. 그리고 목걸이도 했어. 옷도 입었어. 생각해봐. 원래 옷은 내가 아니었어. 목걸이도 내가 아니야. 모자도 내가 아니고 선글라스도 내가 아니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묶어서 붙여버렸더니 다 내가 돼버린 거야. 이게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이게 바로 근접의 원리야. 어떤 물체든지 네모난 거, 동그란 거, 그리고 원기둥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근접해 있을 때다. 근접해 있다는 건 이렇게 그림자도 발생하면서 서로가 정말 붙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이럴 때 한 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제군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착각하는 게 그거잖아. 아까 그 그렸던 거 중에서 그런 거 있었지? 여기에 이렇게 해서 뭐 컵이 있고 밑에 이렇게 연필이 있었고 근데 그 뒤에 연필이 그냥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이 연필은 주제부냐 아니냐라는 거지. 근데 지금 근접의 법칙에 의하면 정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이 연필도 내가 쥐고 있을 때 내게 되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내게 아니야. 이렇게 있어도 내게 아니야. 내가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 거야. 이렇게 해서 입체적일 경우에는 이렇게 근접의 법칙이 형성이 되고 평면적일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 평면적일 때는 정말 가까이 있기만 해도 돼.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거. 가까이 붙어만 있어도 그냥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근접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묶여있는 거는 하나로 본다. 이 뜻이야. 눈사람의 목도리 둘러놔도 분리돼서 따로 보지 않고 눈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한다고.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속성. 연속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연속성의 법칙은 간단해요. 점선을 생각해봐. 뭐 점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징검다리 같은 거 띵띵띵띵띵 있으면은 요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걸 더 확실하게 해볼까? 너희들이 제일 많이 속는 거 이런 거 이쪽으로 가시오잖아. 너희는 이 화살표 따라서 이쪽으로 가지. 연속적으로 뭔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어져 보이기도 하는 거지. 이어져 보이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그거지. 도로의 그 점선. 도로의 점선.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 노란색 선이 두 개가 있지? 이건 절대 건너가지 마시오야. 근데 이렇게 해서 하얀색 실선이 있단 말이야. 점선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여기로 따라가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운전자들이 다 이거 따라가잖아. 이것도 게슈탈트 법칙 중에서 연속성의 법칙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지금 잘 들어도 이따가 다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 거니까. 자, 세 번째는 유사성의 법칙입니다. 이 유사성의 법칙도 중요한 게 물론 근접돼 있으면은 한 뭉탱이로 보여. 먼저 이게 인식이 되게 돼 있어.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뭔가 그냥 그려볼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하나의 그룹으로서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게 근접의 원리에 의해서, 근접의 법칙에 의해서 네모가 먼저 보이겠지? 큰 네모가 보여.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룹을 짓게 된다고. 네모라는 그룹. 네모가 여기 이렇게 있네? 그 다음 세모 그룹. 그 다음 동그라미 그룹. 혹은 색깔이 다르다면 빨강색 그룹, 노란색 그룹, 초록색 그룹.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본다는 뜻이야. 응? 이거는 전에 내가 그림 설명하고 그럴 때 유채색은 포인트로 사용한다. 시선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때 쪼꼬레 그렸었잖아. 쪼꼬레 그릴 때 그 색종이의 역할. 색종이가 전체적으로 색상을 이렇게 해서 시각을 이동시켜 주는데 그 중에서 파란색은 포인트로 딱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 그게 이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 쪼꼬레에서 쪼꼬레대로, 색종이는 색종이대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응? 물론 초콜릿과 색종이가 엮여있는 주제부가 먼저 보이겠지만 조금 더 따져서 보면 그게 따로따로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서 방향성을 띠게 된다는 거야. 유사성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폐쇄성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많이 봤지. 이거는 사실 점선과도 연관이 있는 거야. 폐쇄성은 뭐냐면은요. 그래.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지. 자, 이거. 뭐야, 왜 안 보여? 이거. 자, 이게 뭐냐? 이거는 분명히 삼각형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요거를 닫으려 그래. 머릿속에서 이거를 닫아서 삼각형이라고 인식하려고 한다고. 응? 그 중에 이 폐쇄성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거지? 이거 뭐야? 이거 애플 로고 아니야? 그지? 애플 로고 뭐야? 한 입 먹은 사과지? 한 입 먹은 사과야. 몰랐나? 당연히 알겠지. 애플 쓰는 사람들은. 한 입 먹은 사과란 말이야. 근데 이게 왜 한 입 먹은 사과야? 요렇게 해서 닫아서 이거 원래 사과였네? 근데 한 입 먹었어. 한 입 먹었나봐. 여기가 이만큼이 없어졌어.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응?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그런 것들도 있는데 검정색의 물체가 이렇게 해서 있고 또 뭔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원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거랑 비슷한 게 또 자르시오. 그때 얘기해줬지? 이렇게 띵띵띵띵띵띵 해놓고 가위 표시 해놓고 자르시오. 이렇게 자르시오라고 해놓으면은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은 여기만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여기만. 칼로 여기만 잘라야 되잖아. 근데 여기만 자르지 않고 너희는 찍 하고 다 잘라버리지? 점선의 의미가 그런 거지. 응? 닫아서 아예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자, 이런 것도 형태를 인지하는 법칙이라는 거야. 형태를 사람이 이렇게 인식을 한다. 따라서 너희가 그림을 그릴 때 너희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너의 그림을
다르게 본다라는 거지. 그게 게슈탈트 법칙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야. 응? 내 생각에는 저는 이거 주제 아닌 걸로 그렸어요. 저는 여기까지가 주제예요 라고 하면 뭐 하냐는 거지. 사람들은 이거를 주제로 같이 묶어서 보는데, 그리고 또 전 이게 주제예요 라고 말을 하면 뭐 하냐고. 사람들은 이걸 주제로 안 본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 나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의 그림을 어떻게 볼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 회화가 아니라 너희는 디자인이기 때문이야. 회화는 내 생각만 그냥 내 감정 전달하고 막 그러면 되잖아. 근데 디자인에서는 그게 아니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줘야 돼. 그래서 앞이냐 뒤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지. 응? 그러니까 너희 개인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이라고. 알겠어요? 자, 요 네 가지 법칙이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접은 주제 구성, 주제군. 주제군을 구성하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연속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림 전체에서 방향성. 물체들끼리의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성의 원리라는 것도, 이거는 좀 사실 방향성과 이것도 연관이 아주 많은 건데, 좀 포인트 구성? 뭔가 물체에 포인트를 딱 주고 싶은데 그게 보통 유채색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 혹은 밝은 와중에 어두운 거,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딱 주고 싶은데 이 포인트가 한 군데만 있으면 너무 거기 시선이 고정돼 있으니까 다른 곳에도 함께 배치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럴 때 사실 연속성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포인트도 띵띵띵 줘가지고 같이 그 방향을 나타내주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폐쇄는 뭐? 폐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3부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이 사실 이거거든. 3부에서 공간을 분할하는 거. 지금까지는 공간의 분할을 다루지는 않고 주제부 자체의 면 분할을 다루고 있잖아. 근데 3부에서는 공간 분할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거든. 그거에 관련된 게 사실 폐쇄야. 그래서 이거를 게슈탈트 법칙을 2부에서 할까 3부에서 할까 하다가 그냥 일단 2부에서 먼저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3부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도. 가장 어렵다는 구도. 이거 참. 자, 구도 봅시다. 일단 구도는, 내가 지금 구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미술 교과서에 나온 거를 그대로 그냥 차용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고 뭐 특별한 구도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냥 있어. 그 미술책에 다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도들 중에서 그냥 내가 좀 편리한 대로 약간 해석만 조금 바꿔서 사용하는 거고, 또 몇몇 비슷한 것끼리는 좀 묶기도 하고 그랬어.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한 5개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 5개 정도의 좀 다른 부류? 세부적으로 거기서 또 파생해서 또 하다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호선 구도가 있습니다. 호선 구도. 어디서 말을 많이 들어봤지? 이게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실려 있었냐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해안선이 이렇게 쓱 있고 여기에 이렇게 섬 뭐 이런 거 있고 배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있었어.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미술책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러면서 이 호선형 구도는 뭐 넓은 깊이감, 뭐 공간감, 뭐 큰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발생시킨다. 그런 거를 그리고 싶을 때 이런 호선 구도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옆에 설명이 써 있었거든. 근데 사실 이게
나도 예전에 이제 미술책으로 미술을 배우고 그게 이제 중학생 뭐 고등학생 그럴 때일 거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나? 배우냐? 아무튼 그때 당시 나도 배울 때도 이 호선형 구도나 뭐 대각선 구도 이런 것들이 단순 회화에만 그냥 그렇게 쓰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뭐 그러지 않아도 되더라고. 왜 그걸 꼭 회화에만 써야 돼? 디자인도 어차피 너희는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하고 적용해 보니까 그림들이 이제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 호선 구도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느낌 자체가 중요한데 큰 움직임이야. 그러니까 구도를 왜 굳이 구분해서 활용을 하겠어? 특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잖아. 내가 만약에 어떤 물체 갖고서 이 물체가 막 크게 움직이는 느낌을 주고 싶다면 호선형 구도를 사용해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굳이 움직임을 주고 싶은데 수직수평을 이용한 교차 구도를 쓰냐는 거지. 목적이 다른데. 구도라는 건 그냥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면 돼. 물체를,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그게 그냥 구도거든? 이 구도는, 구도란 이제 패턴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패턴은 그냥 딱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엔 뭐만 넣어야 돼, 여기엔 뭐만 넣어야 돼, 주제는 딱 여기에만 들어가야 돼. 이게 패턴이야. 그러니까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만 그려. 이게 패턴이야. 근데 지금 말하는 구도라는 것은 이러한 형식으로 주제가 방향성을 띠고 위치를 이렇게 하고 있고 각도는 이런 식으로 있고 있을 때 호선 같은 큰 움직임이 발생하는 느낌의 구도가 형성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쓰는 것과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외워서 쓰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지. 응? 그래서 이해를 한 사람은 상황에 맞춰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봅시다. 뭐 개념은 되게 간단해. 큰 움직임을 발생하는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흔하게 말하는 게 C자형 혹은 S자형 이런 구도들 가장 많이 보이는 거야. 뭐 검색을 해봐도 광고나 이런 데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의 그림. 그게 이제 C자나 S자형 그림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기가 좀 쉽거든. 접근하기가 쉬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거를 그냥 그리는 거보다 여기에서 너희가 알아둬야 될 거는 피보나치 나선이야. 피보나치 나선. 지난번에 피보나치 수열 그거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었지? 그거를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여기서부터 호선은 다른 색으로 해줄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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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해서 곡선이 그려진다는 거야. 이걸 피보나치 나선이라 그러는데 이 물체와 이것과 이것의 비율이 그 피보나치 수열대로 들어간다는 거지. 1, 2, 3, 4 1, 2, 3, 5, 8 1, 2, 3, 5, 8, 13 이런 식으로 커진다는 거야. 점점 더 크게 하면 점점 더 크게 이렇게 막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렇게 하면은 점점 이렇게 나선이 나오는데 이게 자연상에 존재하는 그 뭐 달팽이라든가 아니면 앵무조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황금비례라는 거야. 황금비례. 이건 잘못 그린 거고. 자, 그럼 이거를 왜 알고 있으면 좋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이거를 이용한 실제로 디자인을 되게 많이 이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피보나치 나선을 이용해서 한 거야. 그 애플 로고 자체도 분석을 해보면 동그라미 갖다가 이것저것 배치해가지고 결국에는 잘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자, 이게 이제
화면이라고 칩시다. 물론 너희가 그리는 화면은 이렇게 좀 비례가 약간 다르지. 종이의 비례가 조금 달라. 실제 피보나치 나선이 구성하고 있는 이 가로 세로 비에 비해서 너희들의 종이의 비례는 약간 달라. 그치만 잘 봐봐라. 대각만 살펴봐도 이쯤에서 와서 요쯤에서 뭔가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모인다는 거야. 점점 넓고 크다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이쪽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바라보는 것은 여기다. 혹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거꾸로 출발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 즉 이 피보나치 나선에 물체를 그대로 잘 대입을 해보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얻을 수가 있어. 어떤 자연스러움을 얻을 수 있냐? 한번 보자. 자, 이거 많이 봤지? 이거 많이 봤던 거야. 이거 잘 보면은 호선형 구도거든? 여기서부터 쓱 오면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왜 이거 피보나치 나선을 왜 알아야 되냐? 이 물체가 딴 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얘가 딴 데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딴 데 있어도 물론 말은 돼. 앞이고 뒤고 이런 거 다 말이 돼. 하지만 굳이 이렇게 호선형으로 그릴 바에는 호선형 점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지. C자형 혹은 S자형 혹은 호선형 구도로 제작을 할 때는 굳이 그냥 그리는 것보다는 피보나치 나선의 주제부들이 걸쳐져서 나오면은 훨씬 더 화면 구성이 예쁘게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것만 그런 게 아니지. 또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 한번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거랑 동일하지. 동일하게 구성이 된 거야. 피보나치 나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가 일로 나간 이유 자체가 이렇게 해서 왔으면 어디로 가겠어?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겠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점점 더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니까 물체의 각도를 정할 때 일부러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 비닐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비닐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얘 괜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왔으면 받아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지. 응?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라는 거지. 자, 이것도 이제 호선형 구도고요. 이거는 사실 응용편이거든. 호선형 구도의 응용편이라고 봐야 되는데 액자형 구도 이따가 또 설명을 할 건데 그거의 일부분도 들어봤어. 근데 얘도 잘 보면은 이렇게 와서 하나가 쭉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차이점이 뭔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은 뭐야? 둘 다 호선을 이용한 거고 그냥 일명 C자형 구성 이런 거를 한 건데 뭔 차이냐? 주제가 바깥쪽에 있냐? 주제가 안쪽에 있냐의 차이야. 그냥 이 차이야. 주제를 안쪽에다가 두고 바깥쪽에 별로 중요치 않은 걸 배치를 했냐? 아니면 주제를 밖에다 두고 공간 쪽으로 쭉 들어가게 만들었냐? 그냥 그 차이인 거야. 응? 알겠어요? 다음 것도 한번 볼까? 어우, 이거는 이제 과거 합격작이지? 이건 뭐야? 한양대. 이것도 잘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피보나치 나선을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물론 호선형 구도는 깊이감 있게 쭉쭉쭉 들어가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그 깊이감 있는 거를 버리고 평면상에서 그냥 피보나치만 이용해서 그대로 그냥 구도를 짜버린 거야. 그리고 아까 게슈탈트 근접의 법칙
그지? 모여있잖아, 이런 거. 여기 모여있지? 따다다다다 해서 모여져 있잖아. 이런 파편들은 어디서 왔다? 얘한테서 왔다. 얘한테서 와가지고 부서졌다가 다시 하나로 모인다. 주제가 그거였거든. 그 창조를 위한 파괴인가? 주제가 그거였어. 그러니까 뭐 알고 그렸는지 모르고 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거야. 아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합격이 된 거겠지. 한양대 그 서울 수시 그거에서 이제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도 좋은데 얘도 주제부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이랑 이런 그림이랑은 그냥 한 끗 차이야. 뭐가 한 끗 차이야? 평면적으로 보았냐, 깊이감 있는 공간으로 보았냐의 차이라고. 근데 주제 여기 배치되어 있지, 주제 여기 배치되어 있지. 똑같잖아. 뭐가 달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아니라는 거를 너희가 빨리 그걸 알아채야 된다는 거지. 다른 그림이 아니야. 같은 구도를 활용했지만 거기서 파생된 평면 구도냐 아니면 주제의 위치가 바깥쪽에 있냐 안쪽에 있냐의 차이,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거 그 아까 이거 얘기해줬지? 여기다가 써놨나? 어디 있더라? 요거 여기 요 4포인트, 아까 4포인트 기억하라 그랬지? 주제의 위치. 그 위치에 이런 그림들을 잘 보면 여기쯤이거든? 그래서 피보나치 나선을 이용할 때 잘 보면은 이 아래쪽쯤에 무게중심을 한번 두고 그대로 올라가서 위쪽 포인트, 대각선의 반대쪽에 있는 이 포인트, 그쪽에 나머지 나선의 포인트가 딱 있으면 그림이 아주 알맞게 들어가. 아주 알맞게 들어간다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 이제 3부에서 배울 것들이야. 이런 것들 왜 들어가는지, 이런 선들 이거 왜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런데 각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3부에서 배울 것들이야. 그러니까 일단 뼈대만 한번 계속 배워봅시다. 자, 얘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다음 것도 또 보자. 이거 좀 비슷한 케이스지? 이것도 합격 재현작이야. 이거 그 중앙대 거, 예전에 중앙대 거 봤던 건데, 이것도 전형적인 그냥 호선형 구도 혹은 C자형 구도라고 불리는 것들이지. 근데 여기에 게슈탈트 법칙이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어. 자를 자끼리 묶어서 보세요. 자를 자끼리 묶어서 보세요. 그리고 빨강색을 빨강색끼리 묶어서 보시고, 하얀 걸 하얀 것끼리 묶어서 보세요. 유사성의 원리, 그지? 유사성의 법칙에 의해서 유사한 것들끼리 묶여서 보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봐도 불편한 점이 별로 없어. 전체적으로 호선의 방향에 따라서 쓱 이렇게 가고 있지? 그 방향성에 따라서 줄자들이, 그냥 자구나, 철자들이 잘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하얀색 물체도 정면, 측면, 반측면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고, 빨강색, 이거 이제 포인트들이지? 이 포인트들이 여기저기 방향을 잘 설명해주고 있고, 여기선 강조해주고 있지?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좀 아까운 거. 이거. 이 녀석. 이 녀석이 조금 뭐가 아쉽냐면,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야. 배웠잖아. 크작중에서 배웠었지? 얘도 크고, 얘도 사실 그 중간 걸로 하면 여기 부분에서 구겨진 얘가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그러면 얘가 흰색이고 검정색에 가까우니까 이 부분에서 변화가 크기도 하고, 그리고 빨강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하필이면 거의 정중앙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피보나치 나선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야 되는데 여기가 시작이 아닌 거지. 공간 방향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 나오고, 얘가 이쪽에 가까이 있었으면, 그리고 이 녀석 있지? 이 녀석이 조금만 당겨졌으면, 그러면 피보나치 나선이 더 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C자형 구도나 뭐 호선형 구도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각각의 물체들의 방향성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편이야. 학생들한테도 실제로 다 그걸 신경 쓰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것보다 이 방향성만 잘 신경을 써도 사실 이 구도는 금방 그려낼 수 있어.
쉬운 구도야. 되게 쉬운 구도야. 응? 이건 예전에 중앙대 합격작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구도를 자꾸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꼭 이제 실제로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설명해 주려고 일부러 합격작들 갖고 와서 떼 갖고 와서 지금 보여주는 거야. 자, 일단 호선형 구도가 뭔지 알겠죠? 일명 C자형입니다. 그리고 C자에서 한 번 더 꼬우면 S자겠지 뭘. C자나 S는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 묶어서 하되 이 피보나치 나선 자체를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것 또한 역시 곡선형과 직선형으로 나눠져. 곡선형과 직선. 이게 직선형이라고 보는 거고, 이게 직선형입니다. 그리고 곡선형이죠. 그리고 예, 곡선형입니다. 곡선형과 직선형으로 나눠져서 또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라는 거지. 물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거라고. 그러면 생각해봐라. 그림을 그릴 때 뭐 그 끈이 있다고 치자. 끈이랑 그 종이컵이랑 종이컵 그리고 끈 그리고 연필 네모난 큐브 나무 큐브 요거 갖다가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직선형으로 나는 호선형 구도로 그려볼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직선적인 느낌을 강조해서 그릴래. 그렇다면 연필을 이용해서 큰 화면 구성을 하는 게 좋겠지? 그지? 연필을 이용해서 화면 구성을 하는 거고, 난 곡선형으로 할래. 그러면은 끈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겠지. 그지? 그러니까 경험이 충분하다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하고, 주제부엔 당연히 덩어리가 충분한 이런 육면체나 하얀색 종이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응? 그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이제 구도 하나 설명했는데 한 30분 간 것 같은데? 네, 큰일 났다. 아직도 4개나 남았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들겠다. 자, 두 번째 구도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이걸로 일단 한번 그려볼까?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래, 한번 그려보자. 그냥 가볍게 이거부터 한번 그려보자. 자, 요렇게 해서 뭐랄까? 뭐부터 해보지? 그래, 아까 그 곡선형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 그냥 여기다가 큰 얘를 종이컵을 위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놔볼게요. 위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놓으면은 뭐가 좋아지냐면 자연스럽게 원형이 생겨. 자연스럽게 원형이 생겼기 때문에 이 원형을 이용해서 피보나치 나선을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보려고. 그러면 생각해봐.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뭘 갖다 놨냐면은 이거 뭘까? 검정색 연필을 이 뒤에다가 받침대처럼 이렇게 놔두려고. 근데 왜 하필 이 각도야? 왜 하필 이 각도로 놓는 거야? 얘를? 얘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그럼 다음 건 이렇게 되는 거겠네. 다음 건 이렇게 하고 다음 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연필을 이렇게 해서 놓을 수도 있다는 거네.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지는 모르겠어. 앞뒤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큼직하게 연필이 이렇게 있어도 되겠네. 그리고 이런데 연필이 또 큼직하게 이렇게 있어도 되겠네. 그지? 이렇게 있어도 돼. 그리고 이런 데도 또 이렇게 있어도 되겠네? 그럼 이거 하다 보니까 평면이 아닌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여기 연필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서 작아지고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점점 들어가겠네?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올까? 여기서 큐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쬐끄맣게 있다가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왜냐면 점이라는 것은 수식이라 그랬으니까. 꾸며주는 것. 점으로서 꾸며주는 것. 밖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것과 이것이 중첩이 안 돼 있어. 중첩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예 중첩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뭔가 하나를 더 놔둘 수가 있겠지. 그게 요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컵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물체 사용 빈도수를 좀 다르게 하는 편이야. 사용 빈도수가 너무 똑같으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종이컵에 뭐가 들어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종이컵에 뭐가 들어있는 것, 또 종이컵에 들어있는 것보다 종이컵은 그냥 여기 위주로 많이 써주고 이쪽에는 큐브 위주로 좀 대부분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배치해서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해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공간 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주제부 배치되어 있는 거를 한번 그려보자면은 그냥 이런 걸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약간 액자 구성과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 종이컵이 있습니다. 종이컵이 이렇게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다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난 큐브를 이 안에다 넣어놓으려고. 왜냐하면 종이컵이 쓰러져 있으면 이런 데 구멍이 생기면서 굉장히 어둡게 나와. 그리고 큐브는 유채색이죠. 그거 좀 세트 좀 줘볼래? 큐브랑 이거 세트. 줘보세요. 리본도. 연필은 여기 있고. 자,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리면 허여니까 이렇게 기울여서 여기 안쪽에 어두움을 써보겠다는 거지. 흰색에 그리기가 만만치가 않잖아. 그래서 여기를 어둡게 확 누르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위로 튀어나와 보이겠지? 그리고 요 안에 요 큐브들을 넣는다면 이 큐브들의 색상이 조금 더 돋보일 거야. 그리고 얘가 큰 거라고 치면은 요 위에다가 이제 중간 거를 하나를 놔둘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중간 거를 어떻게든 하나 넣어보자. 그럼 여기 사이에 뭔가 작은 게 필요해. 그 작은 거는 이 녀석이 담당해도 될 것 같아. 그냥 간단하게 일단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 그럼 여기다가 또 뭘 하냐? 위에서 떨어지는 네모난 조각들을 여기다가 넣어도 될 것 같아. 이거 이 떨어지는 거 왜 그릴까? 아까 설명했지? 주제의 조건 중에서 동세. 중력에 의해서 움직임을 한번 줘보는 거야. 그렇다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밑에 깔린 이 종이컵이 구겨질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구겨져 버리면은 중력이 더 설명이 잘 되고 그 말은즉슨 움직임이 또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겨져서 그려낼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연필이나 하나 꼽아볼까? 이거 연필 왜 꼽을까? 피보나치 나선 때문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 이 연필 때문에 얘가 쓰러진 거야. 연필 때문에 이 무게감 때문에 얘가 쓰러진 거라. 그게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럼 하나 그릴 수도 있지만 두 개를 그릴 수도 있지. 근데 방향이 왜 하필 여기라는 거지. 그거를 피보나치 나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면 두 번째 물건은 어디쯤에 있을까? 이쯤에 이렇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쯤에. 이건 주제를 좀 작게 그려서 피보나치 나선 자체를 좀 줄였어. 그래서 이쯤에 이렇게 해서 놓여져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쓰러져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런 짜세를 그려줘도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다가는 이 큐브를 갖다가 직접 떨어뜨려 보자. 쿵 떨어진 것처럼. 그럼 여기서 구겨짐이 더 설명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정면처럼 거의 가까이 그려주고 여기서는 거의 측면처럼 그려주자. 시간도 없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다시 갔더니 여기야. 여기는 한번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을 세워놔 볼까? 세워서 연필 이쪽 방향으로 꼽아놓고 이렇게 배치를 해보자. 그러면 전체 화면 구성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딱 나오네.
그럼 이제 추가로 뭘 그리나요? 물론 전체 크기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는 안 했어. 이게 내가 그리는 러프 스케치 방식이야. 나 러프 스케치 이런 식으로 한다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꾸며보자. 연필을 하나 더 넣어볼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왜? 피보나치 나선에서 별로 거슬리지 않으니까. 그지? 그리고 뒤쪽에 종이컵을 한번 더 그려볼까? 이렇게 쌓여있는 종이컵을 한번 더 그려볼까? 특별히 거슬리지 않으니까 깊이감 있게 쑥 들어가네. 괜찮네. 근데 이쪽에 시선이 아무래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막아주는 연필을 하나 더 그려볼까? 전체 이렇게 방향에서 나쁘지 않네. 그리고 아무래도 얘가 좀 심심한 것 같아. 여기 끈을 묶어서 이쪽으로 잡아 당겨볼까? 여기 리본 해서 이렇게 해서 해줄까? 왜 하필 이쪽으로 잡아 당겨? 왜 하필 이쪽이야? 봐봐, 이렇게 돌아가서 다음 타자가 이쪽이잖아.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지켜준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별로 눈에 거슬리는 게 없어, 그림에. 거슬리는 게 없기 때문에 나쁜 점수도 안 받는다는 거야. 응? 그치만 이 구도의 최대 단점은 일반적이라는 거지. 일반적. 많이 쓴다는 거야. 제대로 알고서 제대로 적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패턴으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이거지. 응?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리 C자형이더라도 많이 쓰는, 대중적으로 쓰는 거라도 쓰는 사람이 잘 알고서 잘 적용했으면은 그림이 참 멋있어 보여. 구도가 일반적이었더라도 짜임을 잘 맞춰서 하면은 멋져 보인다고. 그거를 거기서 니네 느끼지 않냐? 유럽산, 그러니까 메이드 인 유럽과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물건이더라도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지 않나? 거의 그렇잖아. 물론 외주 준 거 말고 그냥 자체적으로 그 나라에서 만든 거. 그러면 장인이 정말 열심히 깎아서 만들고 이런 것과 그냥 빨리 만들려고 대충 만든 건 다르다는 거지. 이게 달라. 확실히 너희도 느낄 수가 있어. 괜히 비싼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 만듦새에서 느낄 수가 있다고. 그게 디자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 그냥 무작정 이렇게 쑥 돌려서 그린 것과 이렇게 방향성이나 피보나치 나선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린 그림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보라는 거지. 알겠어요? 네. 아유, 이거 하나 했는데 거의 큰일 났다. 졸지 마라. 이거 하나 했는데 한 장을 다 써버렸네. 자, 호성구도에 대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각선 구도. 아무래도 영상은 많이 잘라야 되겠다. 대각선 구도는 방사선 구도랑 묶어서 가자. 대각선 구도와 방사선 구도는 사실 이게 내가 그려본 결과 별로 차이가 안 나. 별로 차이가,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더라고. 즉 대각선 구도가 방사선 구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방사선 구도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리면 대각선 구도가 된다 이거지. 그럼 이 대각선 구도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 느낌이 중요하다 그랬지? 이 녀석의 느낌은 빠른 속도감이야. 빠른 속도감, 그리고 깊은 공간감. 빠른 속도감과 깊은 공간감이 느껴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예시부터 봅시다. 예시부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영상으로 촬영했던 건데 철저한 대각선 구도야.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릴 땐 어떻게 했냐면 아까 호선형 구도 그릴 때 피보나치 나선부터 적용한 것처럼
얘도 대각선부터 그냥 그려버리는 거야. 대각선부터 어떤 방식으로 그려졌냐면은 화지가 있으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내려올까, 우에서 좌로 내려올까, 아니면 올라갈까 내려올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돼. 되게 단순하지.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커지게 만들어 버리자. 이거를 선투시라 그러거든. 너네 투시도법 배웠잖아. 투시도법 중에서 그냥 이 직선을 이용해서 이 선에 존재하는 것들, 똑같은 모양을 여기 존재하게 만들잖아. 그러면 점점 작아지거나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여. 그건 이제 선투시라 그래. 그거를 이용한 방법이야. 그냥 요렇게 해서 여기에 그냥 식빵을 그려보자라고 해서 그냥 그린 거야. 그 식빵을 어떻게 해서 그렸냐면은 그 옆모습부터 생각하고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식빵 하나 그려볼까? 하나, 식빵 하나 그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차가 오는 것처럼 쌩하니 나오는 것보다는 좀 그 개울이 요동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리고 싶었던 거야. 왜 그렇게 그리고 싶었냐면 식빵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 식빵을 관찰해 본 결과 물렁물렁하거든. 얘가 딱딱한 거였으면 이렇게 안 그렸겠지. 물렁물렁한 그 식빵의 물리적인 특성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지. 아무리 대각선 방향으로 오더라도.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식빵을 어떻게 그렸냐. 여기서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식빵의 다른 모습을 또 그려줬어.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또 작아졌지? 거기서 또 어떻게 그렸냐. 또 뭐 이렇게 해서 식빵을 하나를 또 그렸는데 이건 왜 이런 방식으로 그렸냐면은 귤도 또 있었거든. 귤, 식빵, 돋보기 갖다가 그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렸어.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려놓고 연속으로 몇 개를 막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얘가 휘어진 이유를 설명해 준 거지. 주제의 조건. 주제의 조건 중에서 무게. 응? 무게감을 그러니까 설명해 준 거야. 동세 중에서 무게감을 이용한 동세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거대한 귤을 하나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버린 거지. 귤은 잘랐어. 거대한 귤을 잘라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본 거야. 넣었더니 출렁이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도 귤이 하나 또 있을 수 있겠구나. 얘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귤이 밑바닥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얘가 방향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된 이유를 또 설명해줘. 얘 귤이 왜 반밖에 없어? 요렇게 하고 여기 또 잘라놨거든. 요렇게. 왜? 돋보기가 그걸 이렇게 후드로 깠어. 돋보기가 퍽 하고 쳤더니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설명해 준 거지. 얘도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냥 그런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해준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디어를 먼저 잡았지. 아이디어를 잡을 때는 이 물체를 관찰해 봤더니 얘는 물렁물렁하고 얘는 좀 그나마 무게감이 있고 얘는 그래도 좀 딱딱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구나. 그럼 귤이 떨어져서 얘가 출렁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그리지? 호선형 구도로 그릴까? 그건 아니야. 그럼 얘는 왜 대각선으로 그렸을까? 얘 호선형으로 그려도 돼. 얘 그냥 C자형 구도로 아주 쉽게 나와. 그리고 방사선으로 그려도 되고 다 그릴 수 있어. 근데 왜 이걸로 했냐? 설명하려고 한 거야. 그 영상 자체가 교재였잖아. 그래서 방사선, 그러니까 대각선 구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린 게 저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린 거야. 다른 구도로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 응? 자, 그래서 이제 대각선 구도로 이렇게 해서 그려봤고요. 그럼 이것도 한번 봅시다. 아까 이 대각선 구도가 곡선형이라고 치면 요 그림은 직선형 그림이지? 이것도 역시 영상에서 촬영했던 그런 거잖아? 직선형 그림이야. 얘는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가 어렵대. 학생들이 그리기가 어렵대. 그래서
이거 1.2 시도법으로 그리면 좀 쉽게 그릴 수 있어. 1.2 시도법 그때 설명할 때 그랬잖아. 한쪽에 특징이 다 몰려있는 거. 얘가 좀 그런 편이야. 한쪽 면에, 그러니까 이런 옆면엔 별로 특징이 없어. 그래서 1.2 시도법으로 그리기가 아주 수월한 녀석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그냥 대각선 방향으로 쫙. 근데 잘 봐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결국엔 방사 형태라니까? 방사라는 거는 사방팔방 퍼져나간다는 거야. 얘가 이 점이 여기 있으면은 대각선 구도가 되는 거고 이 점이 여기 있으면 방사선 형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두 구도는 사실상 별로 이렇게 구분을 짓지 않아도 되는 구도야. 응? 그러니까 대각선이냐 방사선이냐를 그냥 시작점이 어디냐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특별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한양대 합격 그림이야. 한양대 수시 합격 그림인데, 이것도 이제 방사선 구도를 적당히 이용해 준 거야. 이거는 뭐였더라? 은박 접시랑 이걸로 또 다른 기능의 무언가를 그리라 그랬나? 아무튼 그랬을 거야. 근데 이때는 뭐 여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 구도보다는 뭐 아이디어, 그리고 구도는 이제 최소한의 것,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은박 접시 갖다가 자전거긴 한데 풍선 같은 거 달고 날아가는 자전거를 그렸대. 그래서 구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전거라는 것은 굴러가는 거잖아. 굴러가는 거고, 그거 이제 패러글라이딩인가? 그거 해본 적 있나? 그것도 보면 막 달려가다가 산 꼭대기에서 점프 이렇게 쭉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결국엔 도움닫기 같은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런 열기구 같은 그런 느낌의 물체다 보니까 속도감이 뭔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냥 대각선 구도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 속도감을 주면서 뭐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 이걸 그냥 그린 거야. 단순하지 않아? 해석이 되게 단순하잖아. 그림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리는 거야. 복잡하게 막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그냥 한쪽 방향의 속도감이었으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그렸다. 그거지.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도 역시나 직관적으로 그냥 알아봐야 돼. 이거 그렇게 그린 거구나? 라고 알아보면 되는 거라고. 복잡하게 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대각선을 봤다고 치면 이제 또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이거 그 뭐지 예비반용 교재로 딱 좋거든? 응? 되게 뭐지? 간단하잖아 물체들이. 근데 얘도 한쪽 방향에서 팡 그냥 나온 거야. 점점점 밖으로 퍼지게 그냥 퍼지게 그린 거야.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거 왜 이렇게 그렸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 왜 이렇게 그렸을까? 방사선 구도나 대각선 구도의 목적이 뭐야? 빠른 속도감 혹은 깊은 공간감이잖아. 이 그림은 그냥 속도감보다는 공간감을 내고 싶었겠지. 공간감을 내고 싶으니까 그냥 깊이 방향으로 쑥쑥 들어가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방사선형 구도거든?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방사선형만 쓴 건 아니야. 이게 구도를 내가 5그룹으로 나눠놔서 그렇지 사실 내가 구도를 제작하고 그럴 때는 다 믹스해서 하거든. 방사선형 구도이긴 한데 잘 보면 거의 대칭에 가까운 구도야. 그렇게 주제를 배치해놨어. 한 포인트에서 쫙 뻗어져 나오는 거긴 한데 사방팔방 지금 막 나가고 있잖아. 근데 너무 비슷비슷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쪽에 무게감을 확 실어주고, 그리고 이쪽에는 조금 작게 큰 거, 중간 거, 작은 걸로 해서 전체 주제부의 면 구성을 해놓고 이쪽에다 전부 다 몰아줬단 말이야. 전부 다 몰아줘서 이쪽에 다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 작든 크든 보면은 집중력이 되게 강해. 그림의 조형 원리 중에서 집중과 확산의 원리,
이 그림이 아주 충실하게 그린 그런 그림이야. 집중과 확산의 원리에 충실하게 그렸으면서 구도는 방사선형 구도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일부 대칭적인 것도 차용을 해서 그렸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명체. 얘는 얼마든지 크게 그려도 이 투명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밖에 안 보여. 이거 여기밖에 안 보여. 이런데 잘 안 보여. 그래서 투명체는 생각보다 더 크게 그리는 거야. 이게 만약에 작았으면 공간이 뻥뻥 다 뚫리면서 볼 게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체리도 이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야. 유리컵만 따로 그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얘는 빠른 속도감도 속도감이지만 공간감을 더 내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야. 자, 이거는 이것도 봐봐. 아까 거랑 유사하면서도 또 달라. 그지? 얘도 결국에는 방사선 형태야. 보면 다 1점 시도법 이용하고 있지? 방사선형 구도나 이런 것들은 1점 시도법을 잘만 활용하면 아주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 깊이감을 잘 낼 수가 있어. 1점 시도법 설명할 때부터 그 깊은 공간감 내기 좋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구도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게 그려져야 하니까 1점 시도법으로 방사선형 구도로 그린 거야. 그래서 원형으로 방사되는 것도 있고, 이쪽인가? 원형으로 방사되는 것도 있고, 노트도 이렇게 앞쪽으로 쫙 나오고 있고, 알갱이들도 뒤에서부터 앞으로 막 나오는 거야. 응? 그리고 얘네들은 그런 직선적인 느낌을 더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줬지만 이것도 역시나 각도를 처음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잖아? 그러면 그냥 좌우 대칭 구도가 돼. 그지? 이게 구도라는 게 그래. 구도라는 게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보고 틀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해봤더니 이거는 그냥 방사 쪽으로 더 가는 게 낫겠다. 이거는 좌우 대칭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거야.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것도요. 마찬가지죠? 이 구도는 이것의 재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의 재탕이야. 그대로 재탕했는데 휘어서 특성상 아까 그거 연습장은 잘 휘어지지 않는 물체였고 이 종이는 낱장으로 나온 거라서 잘 휘어지는 물체야. 그래서 종이의 표현 우선순위 그때 알려줬지. 재질감 표현 우선순위 휘고 말고 접고 구기고 그거를 그냥 표현한 거야. 그래서 시작부터 휘어놓은 거지. 근데 휘지 않은 것도 있어. 그지? 그러고서 이거를 이용해서 점, 강 혹은 점, 층을 이용해서 점점점 크게 여기다가 배치해놨지. 그래서 그 사이를 통과해서 1점 시도법으로 그린 이 물체들이 앞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깊이감이 느껴진다고. 그리고 빠른 속도감도 느껴지고 마치 터널의 한가운데에 내가 서서 내 양옆으로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라고. 영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인데 추격전 할 때. 자, 이건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방사선, 대각선 구도 및 방사선형 구도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아까 그 물체 요것과 이거 또 하나 뭐였지? 연필. 이걸로 만약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대각선 방향으로 뭔가 구도를 잡는다고 치면은 이 녀석은 여기가 중요한 거겠지. 여기 구멍 뚫린 부분. 그래서 얘를 그냥 단순하게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려봤고, 그리고 저쪽으로 하나를 그려보고, 또 어떤 거는 아래로 한번 그려보고, 또 어떤 건 다시 옆쪽으로 있는 거, 또 어떤 거는 또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 좀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그냥 세워져 있는 거. 여기서부터는 별다른 변화 없이 이렇게 해서 해보자. 왜 여기서부터는 변화가 없을까? 그렇지. 중요하지도 않고, 변화라는 것은 주제가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모두 다 주제라기보다 주제부가 이곳이라는 거지. 그렇다면은 이거를 주제부로 하는 게 좋겠는데 얘가 하필 이쪽 보고 있네. 그러면은 주제는 얘보단 이게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엄청 큰 근경을 하나 만들어서 화면 구성을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이 주제가 그 포인트 중에서 알맞은 포인트로 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한 거야. 물론 추가를 하지 않고 이거를 바꿀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냥 그린 게 아까워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번 아까 주제의 조건을 한번 적용시켜 보자. 일단 얘가 이리저리 이제 움직여서 오고 있어. 움직여서 오고 있는데 얘를 하나를 떨어뜨려 볼까? 아니면은 종이컵을 하나 떨어뜨려 볼까? 종이컵이 안 그래도 많으니까 그냥 이걸 활용해 보자. 뭔가 이걸로 그냥 할까? 이렇게 된 녀석이 밑으로 떨어진 거를 그리려고 그래. 근데 그냥 이렇게 된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또 작은 네모들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어. 네모가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를 좀 그려봐야 되겠어. 큰 거 작은 거 중간 걸로 해서 이쪽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얘는 구겨진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이 녀석은 구겨짐이 나왔어. 이 무거운 게 얘를 눌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얘는 구겨졌어.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나와? 이거 연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 연필이 큰 게 눌렀어. 혹은 관통했어. 그런 건 아이디어라고. 아이디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3부나 4부에서 이제 나올 거니까 그때 이제 다시 들으면 되고. 어쨌든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갖다가 했어. 그랬더니 여기서는 뭐가 나와? 만약에 바닥이 있는 그림이라면 여기서 그림자를 설정했을 거야 벌써. 이거 바닥 있게 그려야 되겠다. 그럼 그림자를 벌써 설정을 했겠지만 바닥이 없어. 그렇다면 임의로 바닥을 만들 수는 있어. 어떤 식으로? 연필을 이용해서. 연필을 여기다 이용해볼까? 이 바닥에 연필이 깔려 있는 거지. 연필 깔려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연필 왜 깔았냐? 연필 왜 깔았을까? 종이컵이 흰색이라서. 이게 흰색이잖아. 흰색이라서 안 보일 것 같아서 바닥에다가 새카만 연필을 그냥 깔아버린 거야. 그럼 종이컵이 잘 보이겠지. 그지? 그러면 종이컵끼리 이렇게 있을 때 잘 안 보이는 건 뭘로 해결하나? 빨간 끈으로. 빨간 끈을 여기다 한번 쓱 묶어서 이런 식으로만 그려도 얘와 얘 구분 잘 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종이컵이 어차피 하얘니까 빨간 끈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만 그려줘도 얘랑 얘는 이미 구분이 된다고. 되게 간단하잖아. 그지?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런 거였으니까. 그럼 얘와 얘를 구분 짓기 위해서도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얘와 얘도. 그러니까 빨강색 끈은 언제든 어디서든 그을 수 있다는 거지. 응? 혹은 바닥이 검정색 연필이 아니라 빨강색 끈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닥엔 그림자를 할 수도 있고 빨강색 끈을 배치할 수도 있었고 검정색 연필을 배치할 수도 있었어. 목적은 뭐야? 그걸 하는 목적이 뭐야? 하얀색 종이컵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야. 그게 목적이야.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런 목적은 언제 세워지는 거냐? 관찰할 때부터 생기는 거야. 종이컵을 봤더니 얘가 분명히 주제부로 들어갈 것 같긴 해. 한데 흰색이라서 보여지기가 참 어렵겠다. 얘는 반드시 주변에 얘를 놓든 아니면 얘 위에 놓든 뭐라도 방법을 취해줘야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방사선형 구도는 이게 더 간단해. 여기서부터 그냥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하고 더 큰 거 해볼까?
이렇게 해서 또 종이컵 하나 하고, 요 뒤에도 계속해서 따라오는 종이컵들을 한번 그려볼까? 연달아서 쭉쭉 그려도 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방사되는 거니까 이 안에 있던 큐브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돌출되는 과정을 그려보자. 여기는 얘보다 얘가 작으니까 오히려 더 무게감을 실어서 균형을 맞춰보자. 왜냐면 아까 내가 저 유리컵 그림을 예를 들어줄 때 방사형이지만 대칭이라 그랬어. 그지? 대칭이라는 건 좌우가 밸런스가 맞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생각해봐라. 이 녀석 여기 쓰면 되냐?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시소라 그랬지?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이쪽에 있는 게 조금 더 나아. 대신에 얘한테는 뭘 해주는 거냐면 이 큐브를 더 많이 넣어주는 거야. 무게감 있게. 무게감 있어 보이게. 여기서도 방향대로 여기서부터 쭉쭉 나오는 거니까 이런 방향대로 연필을 그려줄 수 있겠지. 그지? 연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 끈들도 함께 나오던지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크게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지. 끈이라는 특성을 생각해 보자면 직선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곡선형으로 나오는 게 더 느낌이 좋겠네.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림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 대각선 방향으로 했냐 방사선으로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그림이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야. 사실 개념은 비슷한데, 그지? 개념은 비슷한데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거지. 벌써 또 다른 그림이 나왔어. 아까 2개 나오고 지금 2개 나왔지? 4개 나왔어 벌써. 구도는 5그룹으로 나눠놨는데 지금 벌써 4개가 나왔으니까 아마 10개 이상의 똑같은 물체 갖다가 10개 이상의 구도가 나온다는 거지. 그지? 그렇답니다. 자, 이제 대칭, 교차, 액자 구성이 또 남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2부였잖아? 2부 2-2부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지? 2-1부까지 하고 2-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네. 일단 요건 여기까지 하고